안녕하세요. 네,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특강인데요. 항상 1월에 그 전년도 그 시험, 중요한 시험들 이후에 바뀐 것들 좀 모아서 그렇게 이 특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만드는데 며칠 걸렸어요. 꼼꼼하게 하느냐고 그랬는데 예, 설명은 금방 합니다. 예, 제가 한번 한 20시간 만든 것 같은데 다음 주서. 근데 설명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길어질 수도 있죠. 첫 페이지 보세요. 네. 네, 첫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제 작년 4월 시험 이후에 바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상황인데요. 그 중에는 뭐 전혀 우리가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뭐 두서너 개 있습니다. 저는 거기 1번부터 7번까지 쭉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 이제 3번이 바뀌었고 법률이 2번, 시행령이 2번, 뭐 시행령이 하나, 둘, 예.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6번 있죠. 6번의 그 관세법. 이 첫 페이지에도 있어요. 6번 관세법 그 개정일 2017년 12월 19일. 요게 제일 양이 많고 오늘 하는 거의 메인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요것만 하시면 또 그 이전에 바뀐 것들 아직 못 챙기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앞에 것까지 한꺼번에 싹 하는 거예요. 예.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개정 상황을 반영을 못해가지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네. 특별히 숫자 같은 것들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좀 집중해서 오늘 듣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갈게요. 그 페이지가 있죠? 예. 예. 이 페이지 1번은 안 해도 됩니다. 벌써 이제 그래서 7개 중에 하나 날라간 거예요. 그죠? 예. 이건 나중에 힘들고 지칠 때 읽어보시고. 예, 두 번째, 2017년 7월 26일 관세법 개정. 여긴 좀 중요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미 뭐 많은 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거기 뭐 여러 말이 있는 것 같지만 딱 장관의 이름 바꾸라는 거죠. 거기 기본서라고 되어 있는 거, 이 왼쪽이 법령집 수정사항이고요. 법령집의 이전 거 바뀐 거, 그리고 그 오른쪽 세 칸이 기본서예요. 기본서에 이것을 이렇게 바꾸세요. 참 친절한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바꾸세요. 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바꾸세요.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그 뭐 모든 게 아니에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라는 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거? 정부용품 면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용품 면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져오는 무슨 물품? 모든 물품은 안 돼요. 그죠? 맨 끝에 비상통신용 및 전파 관련 물품만 관세가 면제가 되겠죠. 이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또 해양경비안전관서, 해양경찰관서가 있다가 해양경찰이 폐지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이게 다시 또 옛날로 회귀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는 해양경찰관서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명칭 2개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3번도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고 4번 보시면 4번에 거기 그 부분은 법령집 부분을 보세요. 법령집의 이전 규정을 보시면 시행규칙 46조의 1항 법제 95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개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법제 95조 제1항 1호에 따라 그랬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호가 없어졌죠. 법제 95조가 뭐냐면 환경오염 방지물품 감면세인데 환경오염 방지물품 감면세에는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있어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폐기물 처리하는 게 있고 그리고 공장 자동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1호, 2호가 바로 1호, 2호예요. 근데 아니 1호, 2호 이러다가 갑자기 1호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2호는 왜 거기서 뺐는가? 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계 기구는 우리 법률에는 이제 남아있긴 한데 시행규칙에서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럼 실제로는 비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아주 썰렁한 그런 규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대상도 없고 이거는 감면율도 없는 그런 비어버린 감면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그 사항에 보시면 사항에도 똑같이 사항의 1호도 법제 95조 1항 1호 및 2호 그러다가 오른쪽에 바뀐 걸 보니까 그냥 거기도 1호 이렇게 되어버렸죠. 말하자면 요거에 대해서만 지금 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처리 기계 기구, 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기계 기구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조금 연장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요. 거기 끝에 세 번째 줄 보시면 2017년 10월 31일이다가 이미 지났잖아요. 언제로 바뀌었어요? 2019년 말로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요 2번에는 적용이 안 되고 여기 1번 오염물질 배출 방지 여기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 또 가시죠. 예. 그 4페이지는요 저랑 같이 볼 부분이 없어요. 4페이지는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고, 예. 5페이지는 아주 조금 하나 보시면 되는데 5페이지 오른쪽 밑에 그 기본서 수정사항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 5페이지 오른쪽 밑에 비읍번 있죠. 그 비읍번의 동그라미 그거 좀 보시는데 요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뭐 하는지는 아십니까? 말 그대로죠.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으로 특허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곳이 바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인데 그 비읍번 요런 게 이제 새로 들어갔는데요. 뭐 읽어보면 사실 별건 아닙니다. 관성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동그라미 심의가 완료되고 나서 뭐 해야 된대요? 말하자면 어떤 업체가 면세점 신청을 했는데 면세점 돈 든다면서요 이러면서 이제 면세점 특허 신청을 했는데 그 심의가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읍번의 끝에 관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된다. 축하드립니다. 이거겠죠? 그죠? 그래서 겨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정도 내용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6페이지. 뭐 이러다 3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그죠? 6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바뀌었는데 시행령 192조의 8 여기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뭐 법령 부분을 보셔도 되지만은 오른쪽에 기본서 부분으로 좀 보세요. 기본서의 괄호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번의 별표 이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수가 몇 명이었게요?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이었어요? 대답을 안 해도 된다 이게.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그죠? 몇 명인지 기억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5명이든 25명이든 뭔 상관이 있어.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죠. 그죠? 몇 명이래요? 100명 별표 그거예요. 엄청 늘어났죠? 아니 100명짜리 위원 봤어요? 처음 봤잖아요. 이것도 뭐 그냥 정밀한 어떤 고안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많게 쓴 거예요. 그죠? 그냥 100명 이렇게 한 거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0명입니다. 와 진짜 많다. 그죠? 우리 관세법상의 위원회가 7개가 있거든요. 100명이면 일단 1등이에요. 그죠? 2등이 뭘까? 2등. 품목분리위원회죠. 품목분리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20에서 30명인데 위원장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아주 순수하게 20에서 30명이죠. 그 다음에 3등은 똑같이 20에서 30명이긴 한데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 급 내려가서 원산지 확인위원회 있죠. 모르면 써봐요. 다시 첫 번째 1등은 어디예요? 1등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100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20에서 30명짜리가 2개가 있는데 관세 품목분류위원회가 20에서 30명이고 원산지 확인위원회도 20에서 30명인데 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이 불포함입니다. 그런데 원산지 확인위원회는 20, 30명의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게 3등 정도로 가는 게 좋겠죠. 정말 중요한 4등. 그 다음으로 많은 건 뭘까요? 최대 숫자가 많은 거. 요거 하시는 분은 올해 큰 복을 받을 건데, 네. 29명짜리가 있잖아요.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잊혀지질 않아요. 그죠? 관성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는 딱 한 명 적어서 29명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여기 정리된 거 계속 보시면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많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성장이 뭐뭐뭐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관성장이 정하는 분야별로 뭐하고 위촉 동그라미가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은 임명한다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어떤 위원을 위촉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민간위원이거든요. 근데 보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그래 버렸어요. 말하자면 공무원 위원이 없어요. 공무원 위원이 없이 지금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는 위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괄호 기억 니은 디귿 묶어보세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뭐시기 해서 맨 그때 경험이 풍부한 사람까지 있죠. 그 셋을 다 합치면 다 전부 그죠? 그죠? 민간위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100명으로 채워넣은 그게 바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공무원 위원이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세관공무원이라는 표현도 여기 쓰면 안 되고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말도 이 위원회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또 정말 위원장도 엄청 단순하게 표현했는데요. 옛날에 위원장이 이게 관성차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괜히 말했나? 어차피 잊어버려도 되는데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위원장 누가 하는데요? 동그라미 2번의 네 번째 줄에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 중에서 선발한대요. 이거 뭐 위원장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온다면 이 문장 그대로 나오겠죠. 동그라미 2번 그냥 문장 전체를 거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까지 그냥 그대로 쭉 나올 거예요. 위원장만 따로 내기에는 문장 길이가 너무 짧거든요. 그래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 페이지 7쪽에서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괄호 3번 위원회의 회의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이건 바뀐 부분은 아닌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려고요. 괄호 3번 위원회의 회의에 동그라미 2번 해보시면은 이 부분도 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 들어간 거지. 아까 100명은 뭐였어요? 그건 위원이지 그 100명이 다 회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 위원 풀이 있고 거기서 이제 몇 명이 와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몇 명이 안 돼요. 25명 동그라미.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 위원은 100명 이내지만은 회의하는 건 25명 이내인데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겠죠? 아니에요. 그죠? 여기 뭐라고 누굴 부른대요? 랜덤이에요, 랜덤. 그죠? 무작위 추출. 그래서 회의 때마다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25명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과 25명의 관계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다음 페이지 8쪽에서는요. 요게 동그라미 5번 이제 5번 요거 좀 더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는데 동그라미 5번에 특허심사위원회 회의 방법인데요. 우리 그 위원회 회의 방식은 어떻게 됐었어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맞아요. 여기 보세요.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거기까지 끊으면 이건 다른 위원회랑 똑같아요. 과반수이죠. 숫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면세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죠? 과반수가 온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 되면 의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손 드는 걸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 보세 판매장 자체를 해줄까 말까 부분이 있죠. 그걸 갖다가 위원들을 모아놓고 좀 어떤 업체가 보세 판매장 신청했는데 이 업체 돈 벌게 해줄 분들 이거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업체의 어떤 매출 규모며 그 업체의 업체 현황을 보아서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가 있는 의결 방식의 예외가 있는 거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그 뒷부분의 별표.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뭐에 대해서는 그 단어가 중요해요. 평가 및 선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가 및 선정 점수 매기는 거예요. 이 평가 및 선정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 위원장을 제외하고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 분야에 대해 평가하는 그 평가 분야별 뭐 한대요? 중요한 말 점수를 합산해요. 그래서 맨 끝에 높은 점수 동그라미 그 사람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면세점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결정들은 회의를 통해서 과반수 찬성이면 되지만은 점수로 판단하는 건 뭐다?
평가 및 선정 있죠. 고단을 하래. 그죠? 평가 및 선정은 점수로 판단한다. 이게. 그러니까 평가 및 선정할 때 과반수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뒷부분을 앞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건 아주 나오기가 좋아요. 다음 페이지에요. 우리 개정 이후 주요 내용 등은 앞에 것들은 쭉 넘어갔는데 요 2017년 12월 19일 이게 오늘 메인인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서 이 앞부분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규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네 번째 줄에 주요 내용이 있죠. 주요 내용에 가 보세요. 아주 잘 보셔야 되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나중에 법령 개정 등 부분도 확실할 수 있어요. 관세 등의 연대 납부 의무. 연대 납세 의무인데 이 사람은 또 굳이 또 납부라고 했는데 연대 납세 의무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어떤 사람이 연대 납세 의무인지 보세요. 일단은 연대 납세 의무는 어떤 겁니까? 마지막에 하나가 남으면 안 돼요. 그죠? 둘 또는 셋 이렇게 이제 복수가 남았을 때 이들이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무조건 한 사람이 내야 되죠. 자기들끼리 나중에 배분하는 건 그들 일이고 무조건 이제 셋이 남았건 둘이 남았건 그 중에 하나가 완벽하게 내야 되는 그런 걸 이제 우리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하죠. 연대 납세 의무.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수입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수입자 A 그랬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수입자가 아니야. 가짜인 경우 있죠. 원래 수입자는 B야. 이런 경우 있죠. 요럴 때 그럼 이름을 빌려준 그 사람 또 신고한 사람 또 진짜 납세무자 뭐 이런 여러 진실 관계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땐 이렇게 여러 후보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잘못하면 딴 사람이 연대 납세무진다 이런 식의 개념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 보세요. 첫 단어 수입신고인 동그라미. 여기 지금 등장인물이 몇 명이 등장하는데요. 잘 체크하셔야 돼요. 헷갈려.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금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무자로 했대요. 거기 보시면 수입신고인 동그라미.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금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무자로. 납세무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일단은 수입신고인과 납세무자는 다른 사람이죠. 수입신고인이 어떤 사람을 납세무자로 신고를 한 거죠. 보통 이제 관세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납세무자하고 그 앞에 있는 금물품을 수입한 화주랑도 결국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금물품을 수입한 화주 동그라미. 원래는 금물품을 수입한 화주 이퀄 납세무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거짓말 친 거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등장했죠. 1, 2, 3. 1. 수입신고인. 2. 진짜 수입화주. 3. 납세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수입화주가 납세무자여야 되는데 2번과 3번이 원래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납세무자로 신고하여 그리고 끊어보세요. 신고하여 끊고 그때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무자로 신고된 자가 끊어요.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아까 1, 2, 3번 붙였는데 그 중에 몇 번과 몇 번 사람이에요? 1번과 3번이 관세 포탈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해요. 환급은 안 돼요. 두 개밖에 안 돼요. 관세 포탈 동그라미 부정감면 동그라미.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관세 포탈이나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해서 걸려서 두 번째 줄 뭐까지 받았어요? 유죄 확정 판결 동그라미. 여기까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책임지라 이거예요. 누구누가 책임지냐면 수입신고인, 납세무자, 납세무자인 화주 그랬죠.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무자로 신고된 자는 납세무자인 화주인데요. 그게 아까 위쪽에서 1, 2, 3번 적었던 것이 거기 지금 1, 3, 2번으로 그냥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첫 번째 줄에 있던 세 사람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수입신고인 과 납세무자로 신고된 자는 납세무자인 화주와 세 사람이 다죠. 그죠? 세 사람이 모두가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뜻이에요. 연대 납세 의무 결국 결론만 알면 돼. 세 사람이 누구예요? 수입신고인 납세무자로 신고된 자와 납세무자인 화주 있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납세 권련장의 교부 대상이 확대됐다는 얘기는요. 납세 권련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여 하는 사유, 즉 납세 권련장 교부 사유는 이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첫 줄처럼 관세 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 사건 조사하는 경우 기억나십니까? 앞한방범? 이게 범위 바로 범칙 사건 조사하는 경우인데 옛날에 기출문제 중에 그게 있었어요. 밀수입에 대한 밀수 출입에 대한 범칙 사건 조사. 그건 여기에 없기 때문에 밀수 출입에 대한 범칙 사건을 조사할 때 납세 권련장을 주면 그거 들고 뛴다고. 이래가지고 밀수 출입에 대한 범칙 사건 조사를 할 때는 납세 권련장 교부 사유가 아니었죠. 그거를 강조하는 시험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그 기출문제집 정오표 하면서 그 문제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관세 포탈도 되고 밀수 수입도 되고 밀수출도 되고 뭐가 되느냐? 다 된다. 다 된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납세 관련장 교부 사유에 이게 들어갔어요. 두 번째 줄.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행위 밑줄. 앞에까지 읽어보시면 이 법,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관세범이라고 그러지. 관세범이라고 써보세요. 관세범이라고 쓰고 옆에 조사 동그라미 하고 보니까 관세범 조사 하는 것도 관세범 조사라는 말은 엄청 큰 거잖아요. 다 되는 거지. 뭐 통고처분 대상에 웬만한 범죄 대상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는 그래서 범죄 종류를 뭘 정해가지고 요거는 납세 관련장 교부 사유 이거는 아니고 이런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한방범 그냥 범으로 계속 외우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범이 범칙사건 조사가 아니라 관세범 조사예요. 알았죠? 앞한방범이 뭐라고요? 관세범 조사가 됐다.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겠고. 다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관세조사 대상도 하나가 더 늘어났는데요. 요번에 그 뇌물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줄에 보시면 직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생업문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이건 이제 업체 차원에서 준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은 그런 사람도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 동그라미 외의 조사 약간 그 우울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두운 사람들, 정기선정 조사, 외의 조사 그 대상에 이 금품 제공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뇌물 수수하고 뇌물 제공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계속 조사받습니다. 납세자의 장부 등 보관 금지 그랬는데요. 납세자의 장부를 이전에는요 관세법의 태도가 웬만하면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장부를 얻어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힘을 주었었어요. 그래서 행정을 잘하려면 관세법에 권한을 부여해서 납세자의 장부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근데 이번에 법이 분위기 확 바뀌었어요. 빨리 줘라. 원칙은 가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에 보시면은 제목 자체가 뭐예요? 납세자 장부 등 보관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원칙이에요. 납세자의 장부는요 원칙적으로 보관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정말 어떤 행정을 위해서 보관하고 싶다면 정말 일시적으로만 보관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두 번째 줄 보세요.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서 세관관서에 그것도 무슨 보관이에요? 일시 보관 정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시 보관된 걸 갖다가 납세자가 와서 그 제 거니까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날부터 14일을 넘기면 안 돼요. 그 안에 반환하도록. 그다음에 끝에 14일 동그라미. 그래서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했다. 그 숫자도 외워두셔야 되고. 중요한 것들이 좀 있죠. 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아주 딱 한 글자 바뀌었지만 정말 중요하네. 그렇죠? 옛날에 1년 3억이었다고요. 1년 2억이죠. 1년과 2억이면 2억 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바뀌었다면 축소예요, 확대예요? 맨 끝에 확대 동그라미.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돼도 공개된다는 뜻이죠. 두 개가 나왔는데요. 과세는 적부심사 청구 동그라미, 심사 청구 동그라미 이 두 군데가 동시에 바뀌었는데요. 우리 예전에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부분을 외우면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부분을 배우면서 거기에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로 어떤 인용결정이 나는데 인용결정이 다시 조사하라 는 인용결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불복청구에서 뭐 납세자가 이겼다, 세관장이 이겼다 이런 결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 이런 다시 조사라는 결정이 나는 인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서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정확하게 재조사라는 부분이 아예 법에 들어가 버렸어요. 재조사 결정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바의 맨 끝에 보세요. 그 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재조사하도록 하는 무슨 결정을 추가했대요? 그 별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재조사 결정이라는 어떤 이것도 물론 인용의 항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인용의 항목 중에 하나로 아주 재조사 결정이라는 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번에 들어갔어요. 이제 인용을 할 때 일부 채택도 할 수가 있고 전부 채택도 할 수가 있지만 다시 조사하라 라는 재조사 결정도 할 수 있다. 한글
4.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서의 송부 의무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그 줄의 끝에 보면 신설 그랬죠. 새로 생긴 거예요. 보세요.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동그라미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서 동그라미를 이의신청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끊어요. 이 문장 우리가 배운 건가요? 배웠어요? 아니죠. 의견서랑 7일이라는 단어는 알지만은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운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의견서 배울 때 심사청구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청구인이 관성장한테 심사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서 청구하죠. 맞습니까? 그럴 때 의견서는 누가 작성해요? 세관장이 작성해서 관성장한테 주잖아요. 의견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로 세관장이 작성해서 관성장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이의신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생각을 안 해봤어. 여기 지금 두 사람 있잖아요. 원래 관성장한테 보내야 되는데 관성장한테 심사청구서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세관장 통해서 보낼 때 세관장한테 심사청구서를 보내면 세관장이 심사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의견서를 만들어가지고 두 개의 편지를 관성장한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청구인이 있고 세관장이 있고 관성장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의신청은 생각해보니까 이의신청은 세관장 한 명이잖아요. 처음 보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사람도 이게 자기 헌화밖에 없어요. 이제 세관장이 이제 스스로니까 자기가 그냥 의견서를 써요. 자기가 최종인데 그냥 자기 의견서를 써. 난 어쨌거나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서를 누구한테 보낸대요? 이의신청인에게 송부 동그라미 이거예요. 그래서 세관장의 그 마지막 의견에 대해서도 또 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또 한 번 부여합니다. 그래서요.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신청인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밑줄.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의신청서를 냈어. 그랬더니 의견서가 다시 왔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또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럼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죠? 보내고 받고 보내고 그러는 동안에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났다면 세관장은 이의신청 받고 나서 며칠 이내 결정해야 돼요. 30일 이내 결정해야 되죠. 어쨌거나 그날부터 30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의견서를 받고 거기에 내가 반대 증거를 또 다시 내고 하는 동안에 30일이 다 지나고 버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반대 증거 내고 그러면 결정 기간이 2배로 늘어나요.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이의신청인이 증거서류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며칠? 60일 동안. 원래 며칠인데요? 30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불복 청구에서 말하자면 관세법상 행정심판에서 30일짜리가 딱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 모든 청구기간 결정기간은 다 90일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6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30일, 60일, 일단 90일이 아닌 이 숫자는 어쨌거나 다 이의신청에만 쓰는 겁니다. 세관공무원의 무기 휴대 그랬는데요. 예전에 세관공무원들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총을 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총을. 그러니까 총만 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말고 좀 딴 것도 휴대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기를 무기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총기 한정하던 것을 두 번째 줄 뭘로 됐어요? 권총, 소총,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신났네. 그죠? 이거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영화 찍을 것 같아요. 느낌에. 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 부과금 및 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그랬는데요. 역시나 또 이제 뇌물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뇌물을 준 사람 혼나요. 뇌물을 받은 사람도 혼납니다. 따로따로 혼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물을 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혼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혼나는지 그 용어를 구분하는 게 여기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첫 줄에 보시면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동그라미 받았다.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받았을 때는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하고 끊어요. 말은 긴데 결국 보면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 부과금이 결국 부과되겠네. 그 징계 부과금 동그라미 이게 답이에요.
돈 받은 사람은 뭐를 내야 돼요? 징계 부과금. 근데 이건 5배예요. 5배. 그런데 첫째 이렇게 해보니까 세관 공무원의 금품을 뭐 한 자는 이제 준 사람이 공여 동그라미. 그러니까 첫째 수수와 두 번째 공여를 구분해야 돼. 이제 수수 공여. 이제 공여는 이제 업체겠죠. 업체겠죠, 그렇죠? 준 사람. 업체는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뭐예요? 과태료 동그라미. 그래서 징계 부과금의 별표, 과태료 별표. 요거 바꿔놓으면 틀리는 거예요. 물론 숫자도 바꿀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예요. 징계 부과금이냐 과태료냐, 그거 차이인 거죠.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은 편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11쪽에 보시면요, 법제 19조에 아주 살짝 바뀌었지만 엄청 큰 것이 바뀌었는데요. 그거는 법령 쪽 봐도 되고 뭐 오른쪽 봐도 되는데요. 밑줄 쳐놓은 것들 다 보세요. 뭐가 뭘로 바뀌었나요? 수입한 화주가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 그럼 요 부분만 바뀌었냐?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나오는 수입한 화주라는 말이 사실 법제 19조 1항에 3번이나 나오는데 그 부분이 다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라고 바뀌었어요. 뭘 강조한 걸까요? 때를 강조한 거예요. 때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한 화주라고 하면 그건 모두 강조되지 않고 그냥 수입이라는 말 자체도 상당히 이제 넓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너무 모호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주라고 하는 납세무자가 되는 화주가 누구냐? 수입 신고할 때 주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수입의 주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수입 신고할 그때 주인, 이 때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수입 신고할 때의 주인이라고 한 거예요.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 이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페이지의 밑에 61쪽 첫 번째 박스라고 되어 있는 그 개정사항 있죠. 거기 보시면은 연대 납세무가 늘어난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일단은 그 동그라미 기억번에 바뀐 부분으로 보세요. 수입 신고 물품의 경우 다음 항목에 규정된 자. 거기에서 가가 있고 네 번째 줄에 나가 있는데 가는 그냥 이전에 있던 그대로예요. 가도 한번 볼까요? 수입 신고 물품이 공유물 공동사업. 말하자면 수입 물품이 여러 사람 거야. 그럼 누가 돈 내야 돼요? 여러 사람이 연대 납세무죠. 그 중 하나가 아니죠. 네, 나의 동그라미고 나가 중요해. 나가 이제 새로 들어간 건데 엄청 양이 많아요. 그죠? 다음 페이지까지 있잖아요. 그죠? 예. 요거 아주 이 박스, 그 박스를 잘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수입 신고인이 수입 신고를 하면서 수입 신고인이 나왔어요. 그죠? 수입 신고인 하는 때 화주 아닌 자를 납세무자, 거의 세 사람 동그라미.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시 또 수입 신고인이 있고 수입 신고하는 때에 화주가 있고 아니니까 납세무자가 따로 있고, 이럴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중에서 두 명이 누구예요? 수입 신고인 또는 납세무자로 신고된 자가 거기 묶으세요. 두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면 그 다음 줄에 관세 포탈을 잘못했어요. 또 바로 다음 줄에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거나 그랬으니까 두 개밖에 안 돼요. 밀수입 아니고 부정환급 아니고 딱 두 개밖에 안 돼요. 뭐랑 뭐예요? 관세 포탈과 부정감면인데 범하거나 법제 271조 제1항, 그 다음에 밥이 아니에요. 저 이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이게 법이에요. 법. 못 찾았어요? 예. 거기 보시면은 법제 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 거기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동그라미. 그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모두 관세 포탈 교사 방조와 부정감면 교사 방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정리해봐요. 누가 관세 포탈이나 부정감면이나 관세 포탈 부정감면의 교사 방조죄를 졌어요? 수입 신고인 또는 납세자로 신고된 자가 그런 잘못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답. 그들이 이제 범죄를 범하여 끝에 세 번째 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유죄 확정 판결 동그라미. 단순한 그런 의혹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판결이 난 거예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끊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 세 줄에 세 사람이 나와요. 수입 신고인, 납세자로 신고된 자, 해당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 화주. 중요한 건 그래도 페이지 넘어가지 않게 여기 다 있어. 그 1, 2, 3번. 그 사람 세 사람이 어떻게 납세물을 진다? 뒤를 보지 않아도 뭐하여? 연대하여 납세물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연대 납세물하고 써놓으세요. 예.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2쪽에 보시면요. 12쪽에 법제 37조의 2에서 바뀐 부분 보시면 법제 37조의 2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 조정. 이거 뭐 하는 얘기입니까? 통관을 했죠. 그래서 뭐 잘 된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그 가격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세무서의 의견을 거래가격이라고 하면서 주죠. 그래서 나는 관세법상에 과세가격이 있는데 세무서 쪽에서 온 거래가격이 있어서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걸 발견됐죠. 그럼 나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얘기냐. 이래서 누구한테 뭘 해요? 세관장한테 경정 청구를 하죠. 그럼 세관장이 이제 경정 통지를 하겠죠. 경정 통지를 받는데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 에이, 상관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요? 그제서 경정 청구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세가격 조정 신청하러 그렇게 가죠. 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미안. 이거 그 얘기 아니고 그건 그 뒤에 나온 얘기고 요거는 잘 보세요. 다시 미안해. 너무 멋있게 얘기했는데 혼자. 요거는 요거는 미안해요. 그건 뒤에 나오고 요거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와 관련된 거예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거기 보시면은 기본서 쪽으로 봅시다. 기본서의 의의 첫 줄에 보시면 법제 37조 동그라미. 법제 37조가 뭐예요? 이게 바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예요. 거기에 1항이 질의 대상이거든요. 3호가 뭐예요? 그렇죠. 1호와 2호가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영특규제 얘기고 이 3호가 바로 거기 써놨네. 그렇죠? 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 동그라미. 요 사전심사가 뭐예요?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죠. 그래서 중요한 말 신청의 별표. 지금 뭘 신청하고 있습니까? 근데 모든 걸 신청하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관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세청장에게. 그런데 이제 세무서 쪽의 의견은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무서에도 이거와 비슷한 규정이 있거든요. 세무서에도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와 비슷한 게 있는데 사실 뭐 사전심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는 그 가격이 오르냐 그러냐 뭐 이런 걸 따지는 어떤 그런 측면보다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지사 간의 그 거래되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 일본 지사와 도쿄에 있는 일본 본사 그 사이에 거래되는 그 가격에 대해서 하도 한국 세관이 의심을 하고 하니까 그 일본 업체가 세관에 와서 과세청에 와서 그럼 우리 한번 합의합시다. 괜히 그냥 내가 한 몇 년 동안 통과한 거 가지고 나중에 뭐라 하지 말고 우리 서로 한번 심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한번 합의합시다. 라는 제도가 국세청에 사실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국세청에 먼저 그런 사전 합의 제도가 생기고 가격을 먼저 합의해서 그거대로 통관하기로 하는 제도가 먼저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관세법에도 하나 더 가져온 게 바로 37조 제1항 3호예요. 원래 37조가 2호밖에 없었거든. 근데 거기 이제 3호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조가 있어요. 원조 신청. 이게 이제 국세청 쪽에 신청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은 의의에 끝에서 두 번째 줄에도 신청이란 말 있죠. 신청 동그라미 별표. 이게 무슨 신청인지 잘 보세요.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세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 승인을 그랬죠. 그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 승인 그것이 관세법에 있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와 거의 같은 제도인데 국세청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신청이 두 개잖아요. 근데 거의 똑같은 제도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국세청에 신청하고 관세청에 신청하고 그 국세청장 관세청장이 다른 의견 주고 그럼 또 나는 어떻게 하나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군데다 신청하고 양쪽이 알아서 그 국세청 관세청이 협의해가지고 알아서 결론 하나만 달라. 이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두 번째는 그래서 동시에 신청 그랬죠. 동시에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그래요.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 사전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관세청에 심사 신청할 때 국세청 심사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알아서 합니다. 괄호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의 기업번 보시면 관성장은 동그라미. 네 번째 줄 국세청장과 동그라미. 마지막 부분 협의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그러면 그들이 짱들이 알아서 만나서 협의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 백성들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다음 좀 전에 그 설명한 게 바로 법제 38조의 4예요. 좀 전에 제가 아까 설명한 게 뭐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네. 거기 보시면은 납세무자는 지금 누구한테 연락받았어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동그라미. 그들이 내놓은 가격을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줄, 그 다음 줄에 거래가격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관세법상의 과세가격과 이제 차이가 날 때 뭐 그 얘기입니다. 그죠?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여기 말은 좀 긴데 수입물품 과세가격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그 부분에 바뀐 건요. 지금 뭐 말은 긴데 그 끝부분만 바뀌었어요. 끝부분에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 내가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 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경정청구, 여러분 경정청구라고 옆에 써보세요. 경정청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일단 경정청구는 누가 해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할 때 하는 거죠. 썼습니까? 네, 경정은 언제 한다고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면 경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경정 청구하는 거죠. 돈 냈어야 돼. 근데 그것이 많았어야 돼. 그런 거죠. 원칙, 제1원칙. 언제까지 경정 청구합니까? 그러면 최초로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 내라고 대답해야 되죠. 제1원칙을 적어놔요. 제1원칙은 뭐라고요? 최초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 내죠. 그런데 5년이 다 지나서 나중에 과다납부세액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소송입니다. 그죠? 소송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난 경우에는 그래서 잠깐 열어주는 경우가 생기죠. 몇 개월 열어줘요? 2개월이죠. 대표적인 것이 소송이죠. 그죠?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들. 그래서 보통 이제 5년이고 나중에 잠깐 열어주는 그런 예외적인, 말하자면 경정청구 기한의 예외인데요. 경정청구 기한은 원래 5년인데 잠깐 2개월 열어주는 그런 사유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2개월을 열어준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5년과 세트는 2개월이라고. 근데 이게 요 사유 중에 하나가 요때 세무서에서 연락 온 게 있어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너 통관한 가격 틀렸어. 그래가지고 통관한 가격과 세무서 쪽의 의견이 다르니까 당황한 나머지 세관자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때 세관자한테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 경정 청구할 때 언제까지 경정 청구해야 되느냐라는 걸 표현하기를 여기 왼쪽에 거 보세요. 왼쪽에 그게 2개월 또는 여긴 두 개를 다 써버려요. 그죠?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 내라고 해줬는데 이게 몇 개월로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것만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경정청구 기한 이 2개월은 안 바뀌었어요. 이건 안 바뀌고 여기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그 경정 청구할 때만 3개월 또는 5년이지 나머지 경정 청구는 5년과 2개월 세트를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바뀌려 한꺼번에 다 바뀌면 좋은데 요것만 바뀌어가지고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110조 납세자 권리원장의 제정 및 교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오른쪽에 기본서 개정된 부분으로 보세요. 그 개정되기 전 걸 보시면 포탈, 감면, 환급, 맨 끝에 범칙사건 조사. 그래서 이제 우리 앞한방번 그렇게 외운 거잖아요. 이제 이건 필요 없어요. 이제 오른쪽에 1번을 보니까 첫 단어가 중요해요. 첫 줄에 관세범 동그라미. 관세범, 그 옆에 환급특례법상의 관세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괄호를 다 빼고 나면요 상당히 짧아요.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범 동그라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앞한방범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요. 법제 110조의 3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이 부분에 정기선정 조사 외의조사 대상, 정기선정 조사 하는 거 말고도 따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기본서 정리된 거에 맨 끝에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까지는 원래 있었던 건데 미줄 전문 니을이 추가된 거예요. 뭐예요? 금품 제공, 금품 제공 알선이죠. 금품 제공 동그라미. 그래서 금품 제공한 사람들은 이제 조사받습니다. 바로 밑에 법제 111조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부분에 보시면 기본서 쪽으로 보세요. 괄호 2번에 중복조사의 금지.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로요. 바뀌기 전에 동그라미 3번이 이랬다고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그걸 갖다가 거기 재조사란 말 전혀 없지만 제가 그걸 해석을 해서 드렸었죠.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똑같이 거의 3번이 3번으로 간 거예요. 새로운 3번은 아주 정확하게 재조사란 말을 쓰고 있어요. 거기 앞에 뭐 두 줄은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세 번째 줄에 재조사 결정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3번 앞쪽은 뭔 뜻이냐면 과세전 적부심사랑 심사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118조 있죠. 128조 있죠. 132조 있죠. 그거 세 개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118조, 128조, 132조. 118조는 과세전 적부심사고 128조는 심사청구이고 132조는 이의신청이거든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 세 개를 줄 거예요. 준다면 과세적부심사, 심사청구 그거를 준용하는 이의신청 결정에 특별히 인용 결정에 뭐가 추가됐다 그랬어요? 재조사 결정. 그 세 번째 줄에 재조사 결정에 따라 말 그대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 그게 바로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치가 된 거고, 더 중요한 거 다음 페이지에 정말로 추가된 게 있는 거예요. 조금 전 건 이제 말이 정확해진 것인 거, 하나 정말로 추가된 것은 그 4번이 5번으로 간 거고요. 동그라미 4번, 새로운 4번 있죠. 거기 별표. 요게 추가된 거예요. 납세자가 세금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뭘 했대요? 금품 제공, 금품 제공 알선. 아주 오늘 이 사람 유명해졌네요. 그죠? 조금 전에 금품 제공과 금품 제공 알선한 사람은 무슨 대상이 들어갔었죠? 정기 선정에 의한 조사, 정기 선정 조사 외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조사도 받고 중복 조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조사받고 또 조사받고 엄청 친해지겠네. 그죠?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금품 제공하지 말랬죠? 이러면서. 금품 제공 지금 일단 두 개를 기억하세요. 뒤쪽에 금품 제공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또 한 번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 두 개를, 여기까지 일단 누적적으로 두 개를 외우겠습니다. 금품 제공이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두 개가 뭐다? 금품을 어떻게 제공해요?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제공하겠죠. 그래서 정중 이 두 개예요. 그렇죠? 정기선정조사 외의조사와 중복조사. 그죠? 정기선정조사 외의조사와 중복조사. 금품 제공은 정중하게 이렇게. 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그랬는데요. 요게 그 사전통지를 예전에 일주일 전에 하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7일이었어. 근데 그게 10일 전으로 바뀌었는데 5일 더 늘어났어. 며칠이에요? 15일 동그라미. 야, 보름 전에 조사하러 갑니다.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전 통지를 상당히 여유 있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하고. 그 밑에 이제 114조의 2라는 게 이제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기본서 부분을 보세요. 장부 서류 등의 보관 금지. 이건 뭐 이걸 바꿀 게 없어서 그냥 전체 그냥 통으로 그냥 다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장부 서류 등의 보관 금지. 제목 자체가 금지예요. 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의입니다. 의 잘 보세요. 의가 이걸 조금 바꿨을 때 아주 자연스러워요. 잘 보세요. 세금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세금감사의 임의로 보관할 수 있다. 그렇죠? 맨 끝에가 바뀌는 거예요. 없다에 없다. 없다 별표. 대충 보면은 당연히 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거니까 할 수 있지 않은가. 안 돼요. 뒤쪽에 예외가 있지만 이 한 문장만 나오면 원칙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세관감사에 지금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서류를 가지고 있지 말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제목이 뭡니까? 한다면 잠깐 보관하는 일시 보관인데, 다음 페이지의 기억번, 그것도 두 번째 줄의 끝에 세관장이 정기 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그때에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기선정이 한 조사 외의 조사 대상이 여기 또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줄 또 범위를 정해줬어요. 무슨 범위래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선생님이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것도 또 맨 끝에 보니까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서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한대요. 요즘 봐야 될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보시면 사유도 명확해야 돼. 사유가 무슨 사유예요? 정기선정 조사 외의 조사하는 사유이어야 하고 거기 1번. 또 범위가 있어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거기 2번.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납세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돼요. 거기 3번. 그런데요. 또 보관 장소도 명확하게 돼 있죠. 어디 보관한대요? 세관 관서 거기 4번. 그래서 그 4개 포인트를 다 외워두도록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니은 뛰어넘어서 디귿번. 세관 공무원은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거기 밑줄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했대요. 그거 제 거니까 주세요. 라고 하면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며칠 14일을 초과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죠? 초과하여 뭐뭐뭐 끝에 보관할 수 없다. 초과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초과하지 말라는 거죠. 14일 이내에 반환을 하라는 거죠. 야, 이거 행정하기 힘들어졌어. 응? 백성의 힘이 커졌어요. 그죠? 백성의 힘이 커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서류 보관을 함부로 이제 정부가 하지 말라.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법제 115조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추가가 됐어요. 관세조사가 끝났어. 그러면 이전에는 겨우 뭐라고 했냐면 서면으로 통지해라. 말로 하지 말고 겨우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기 바뀐 거 보면 바뀐 것도 맨 끝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서면으로 동그라미. 이건 일단은 뭐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런 오답도 있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결과 통지 시한을 주었어요. 그 보면 그냥 예전에는 관세증사 종료했을 때 서면 통지 이랬는데 종료하고 며칠이에요? 20일 동그라미. 이게 또 들어갔어요. 결과 통지도 이제는 좀 빨리 하라 이런 얘기예요. 법이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는 듯 하지만은 결국 이 기업들과 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편의를 많이 제공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죠. 관세법의 개정은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죠. 예. 아,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할래요? 예? 예?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5분만 쉬었다가.